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강의를 맡은 숭실대학교 스파르탄 소프트웨어교육원의 최종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뭐고 빅데이터가 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살펴보고 이후에 인공지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언제 등장했느냐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기법이 점차 늘어났고요. 그리고 처리하려고 하는 데이터 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돼서 한계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빅데이터에 대한 등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데이터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은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컴퓨터의 시대에서, 우리가 대형 컴퓨터의 시대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인터넷 모바일 시대라고 불리우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스마트 시대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증강현실이라든가 사물인터넷, 사물정보통신, 모바일에 대한 관련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엑사바이트, 그리고 제타바이트 이후의 시대가 본격화되어서 많은 데이터들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각각의 이 데이터에 대한 규모인 엑사바이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데이터라고 불리우는 것들은요, 비트나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그리고 기가바이트 정도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도 기본적으로는 512기가 정도, 혹은 1테라 정도의 이제 하드디스크,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가 있으실 거고, 노트북도 그 정도 될 겁니다. 노트북도 그 정도 될 건데, 현재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에 사용되는 데이터량이 기본적으로는 페타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페타바이트라고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가바이트의 1000배가 테라바이트, 테라바이트의 1000배가 페타바이트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1000배라고 보다는 기가바이트에 곱하기 1024배 하면은 이게 테라바이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한 편을 보실 때 그것을 1GB 정도로 사용하시죠. 그러면은 테라바이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24편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페타바이트는 테라바이트 곱하기 1024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엑사바이트는 그것보다도 곱하기 1024, 제타바이트는 그것보다 곱하기 1024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기가바이트의 약 10억배의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양이, 그리고 저장하는 데이터 양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들이 필요해지게 되었고요. 이런 기술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데이터가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데이터의 유형과 특성이 엄청나게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서는 사무용으로 기업들이 사용하던 데이터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했을 때, 혹은 여러가지로 인터넷 세상에서 사용하던 정보들, 글을 썼을 때의 정보들과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정보였습니다.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였는데, 현재는 어떻냐? SNS를 비롯한 비정형 데이터들이 늘어났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에 대한 정보들이라든가, 멀티미디어로 우리가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음성 혹은 음악들에 대한 정보들도 점차 늘어났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고요. 유형도 많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센서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인지들에 대한 정보들까지 늘어나게 됨으로써 빅데이터들의 기술 촉진이 되었고, 데이터에 대한 특성도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굉장히 구조화된 데이터, 사무용 데이터가 대부분이었던 시대에서 현재는 어때요? 현실성 있고 실시간성 있게끔 데이터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검색도 실시간이어야 되고, 사용하는 양도 실시간이어야 되고, 처리하는 것도 실시간이어야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족하고자
만족하고자 빅데이터가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데이터의 유형이 변하게 된 것들도부터 살펴보시죠. 데이터의 유형이 기본적으로는 정형 데이터라고 불리우는 것 대부분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러한 이름에는 이름만 저장을 하고요. 전화번호에는 전화번호만 저장을 하고 직장 있는 부분은 직장 있는 부분만 저장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미리 정해진 구조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어서 정형 데이터라고 불리웠고요. 관리가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엑셀 파일이든 혹은 여러 가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곳들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했을 때 네이버 같은 곳에서 회원가입을 했을 때 이러한 아이디를 쓰는 곳에 아이디 쓰고 비밀번호 쓰는 곳에 비밀번호 쓰고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번호, 휴대전화 쓰는 곳에 다음과 같은 쓰라고 하는 것만 저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굉장히 분류가 잘 돼서 저장이 잘 됐습니다. 이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불리웠는데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다양화해지고 많아지니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만으로는 빅데이터를 모두 다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변화되는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와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하고 처리를 하는 개념들이 생긴 게 빅데이터입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정해진 구조가 없는 데이터를 뜻합니다. 정해진 구조가 없어요. 이름, 핸드폰 번호, 그리고 뭐뭐에 근무한다와 같이 뭔가 언어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저장하는 것들. 그리고 저장하는 측면이 이름이 먼저 나올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형태로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들까지도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SNS 데이터라든가 언어, 음악, 사진과 같이 형식이 없습니다. 형식이 없는 데이터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불리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로 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이외에도 반정형 데이터라고 해서 정형과 비정형의 사이에 있는 데이터도 필요로 해졌어요. 이런 것처럼 이름에는 뭐 이름을 저장을 하고 전화번호도 저장을 하고 뭐 직장에는 직장을 저장을 하고 되어 있지만 순서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겠고 내용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구조랑 데이터랑 같이 저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도 필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비정형, 반정형, 정형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한 번에 저장시킬 수 있으며 실시간성 있는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들이 필요해졌고 그게 바로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걸로는 관리하기 힘든, 처리하기 어려운 많은 양들을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데이터 중에 가치 있는 정보를 빠르게 선별을 해서 분석하는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효율적인 장비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 오픈소스에 대한 형태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발전을 했는지부터 살펴보죠. 언제부터보다는 빅데이터에 대한 속성부터 볼게요. 빅데이터는 이것만큼은 무조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은 이거는 무조건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세 가지는요. 규모, 속도, 다양성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규모가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리고 아까 나온 비정형, 반정형, 정형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다양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3V라고 합니다.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속성 세 가지. 빅데이터를 하려면 이 정도는 만족해줘야 돼 라고 하는 세 가지를 규모, 속도, 다양성 3V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 글로벌 기업체인 IBM사는 여기다가 정확성, 가치, 시각화, virality를 포함을 해서 7V, 7V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에 대한 속성들을 가지고 기술이 발전을 했죠. 처음에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양이 늘다 보니까 빠르게 처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겼어요. 그것들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긴 제일 최초의 기술들의 명칭이 하둡이라는 이름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제 하둡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둡이라는 기술 이름이 나왔어요. 구글에서 발표한 기술인데요. 오픈소스 형태로 적은 비용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편의성을 제공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는 오픈소스에 대한 형태로 최초에 나왔다는 겁니다. 오픈소스. 여러분들 오픈소스에 대해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픈소스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한 요리사가 자신이 만든 음식의 레시피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블로그나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그대로 올리고 이 레시피를 공개할 테니 다 나와 함께 이 요리를 발전시킬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면 그것도 공개를 합시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요리를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을 거니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술들을 공개하는 겁니다. 소스 코드라고 불리우는 말 그대로 기술을 만드는 방법부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전부 다 공개하는 것들을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 이것들을 하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나니까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데이터를 많이 처리해야 되는 기업들이 저거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각자의 기술들을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픈소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야후,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대형 글로벌 서비스 업체들이 자사의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하둡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서 그것들을 새롭게 공개를 해서 빅데이터 처리 기술에 대한 발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이름이 바로 하둡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보실 때 여기 보면은 노란색 코끼리가 있죠. 노란색 코끼리가 이제 이 하둡의 마스코트가 되겠는데요. 하둡이라고 불렸던 기술은 현재는 아파치 하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에 대한 형태를 따르게 된 이제 아파치 재단에서 나오는 기술이다라고 해서 아파치 하둡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파치 하둡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치 있는 정보만을 추출을 해나갈 수 있게 될 수 있고요. 그것들로부터 기반 기술을 만들 수가 있어서 보통은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석유라고 부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석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 산업혁명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까? 3차 산업혁명 때만 하더라도 석유가 없으면 자동차를 돌릴 수가 없었고 공장을 지을 수가 없었고 공장을 돌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보통 석유를 산업혁명의 기반이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빅데이터도 똑같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반적인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일단 쌓아놓고 처리를 하고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의 석유라고도 불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기술의 많은 발전을 영향을 끼친 게 하둡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빅데이터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나타내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둡 에코시스템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둡이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로 형태로 오픈을 했으면 많은 기업들이 그거에 맞춰서 여러 오픈소스 기술들을 같이 내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가 하나로 뭉쳐졌을 때 를 하둡 환경, 빅데이터의 하둡 환경 그리고 하둡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이 무슨 얘기인지 어떤 것들인지는 모르실 수가 있겠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하둡에 붙어서 발전을 했고 빅데이터들이 같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인들이 빅데이터를 발전시켜서 현재 우리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빅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느냐를 조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서울 심야 노선이 있습니다. 서울 심야 버스 노선이 있겠는데 서울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정이 넘는 시간부터 새벽에도 버스가 좀 있었으면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가 있겠구나. 새벽에는 택시를 타거나 택시도 많이 없죠.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을 통해서만 지나다닐 수가 있었는데
지나다닐 수가 있었는데 올빼미 버스라고 하는 서울 심야 버스 노선을 서울시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개발을 했냐? 생각을 했죠. 통신사들에게 서울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어느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느 곳으로 제일 많이 가느냐. 뭐 만약에 관악구에 살던 사람들이 혹은 노량진에 사는 사람들이 새벽 시간에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출퇴근을 하더냐 혹은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가느냐를 통신사에게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통신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데이터? 사람들이 움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KT, SK, LG와 같은 통신사들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어디로 움직였다를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누가 받은 거예요? 서울시가 받아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제일 많이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노선도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편해지겠지 라고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서울 심야 버스입니다. 그 안에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갔겠습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새벽에서 움직인 건데 새벽에 돌아다닌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쪽으로 올빼미 버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장 기본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글 트렌드 같은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구글 트렌드는요, 구글사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한 사람들이 검색한 것들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뭘 많이 검색을 했다더라. 그리고 그 검색에 대한 결과는 이런 쪽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트렌드로 보여줍니다. 그럼 트렌드를 본 사람들은 연관성 있는 정보들을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고, 트렌드를 만들어낸 구글은 그걸 가지고 광고를 더 많이 만든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분석한 기반 데이터들을 쌓아놓고 그것들을 빅데이터라고 하는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빠르게 분석을 해서 만들어낸 게 기본적인 구글 트렌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번역 시스템도 하나의 빅데이터의 활용입니다. 번역 시스템이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번역 시스템이 최초에는 굉장히 성능이 좋지가 않았어요. 번역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번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됩니다. 영어를 넣든 독일어를 넣든 일본어를 넣든 한국어를 넣든 내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이 굉장히 잘 됩니다. 왜 번역이 잘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넣었던 단어들, 넣었던 문장을 가지고 빅데이터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옳은 문장들과 잘못된 문장을 걸러내요. 옳은 문장들만 남겨놓고 그것들을 결과로 표현될 수 있게끔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 만들어내게 된다면 제가 단어를 넣었을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번역한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게 된다면 훨씬 더 신용도 있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기반에 뭐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던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인 빅데이터가 그 기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활용에 구글 번역 시스템도 하나의 빅데이터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게임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둬서 많이 검색을 했다라고 볼게요. 여러분들 아이디로 블리자드사의 한 게임을 검색을 했습니다. 만약에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을 요즘엔 그 유행이 아니니까 요즘에 블리자드사에서 가장 블리자드라기보다는 라이엇으로 보죠. 롤이라고 하는 게임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다라고 할게요. 롤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여러 번 검색을 하고 롤이라고 하는 게임에 대한 동영상들을 많이 시청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춤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른 롤 동영상들을 제공을 해주게 될 겁니다. 이 기반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검색을 했으면 이것과 연관된 동영상을 보여주면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라고 데이터로 분석이 다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분석이 된 거예요? 빅데이터로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던 결과들을 모아놓고요. 검색을 통해서 어떤 동영상을 클릭을 많이 했는지를, 그리고 그 클릭 이후에 어떤 동영상을 또 많이 클릭했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롤에 대한 것들을 검색을 하면 롤과 연관성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미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빅데이터로 모아서 분석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작동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추천 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에서 만약에 액션 영화를 많이 봤으면 액션 영화를 그대로 추천을 해줘요. 뭐 만약에 드라마를 많이 봤으면 드라마와 유사한 것들만 추천을 해줍니다. 맞춤형으로 추천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내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추천을 했었던 혹은 클릭을 했었던 정보들을 모아놨다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이 기술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많은 기술을 담을 수 있는 기술로부터 탄생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었고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 빅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방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빅데이터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곳이 바로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빅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와 같이 산업혁명의 석유와 같이 그 해당하는 기술들의 기반이 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이 이 기반을 가장 잘 활용을 한 거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계가 학습과 추리를 통해서 사람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1956년에 만들어졌어요. 개념적인 이론은 1956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 기술로는 엄청나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때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행동을 모방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의 목적이 사람을 최대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졌다? 빅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혹은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컴퓨터가 그만큼 엄청나게 좋아졌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CPU, 램, 그리고 여러가지 하드웨어들이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1956년엔 그게 안 됐었는데 현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가능해지고 여러가지 기술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지능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외부로부터 혹은 우리가 인식을 한 데이터들이고 그것들을 정보로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체계화해서 지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계들이 혹은 여러가지 사물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기술을 포함하는 이름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1956년에 나왔고 1980년도 이후에 이것들을 기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방금 잠깐 본 이 정보를 지식으로 체계화하는 역할들을 머신러닝이라는 이름으로 해내게 되었어요. 언제? 1980년도 이후에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신러닝 안에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체계화하고 지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적인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나온 기술이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머신러닝으로부터 탄생한 것들이 대부분이나 그렇고 그것들을 모두 다 총칭해서 이것은 인공지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인공지능을 기계학습이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될 겁니다. 1980년대 이후에. 그래서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한테 문제의 정의를 설명을 딱 해주고요. 세부적인 사항을 자체적으로 학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기계학습은요, 인간의 학습 능력을 기계로 구현을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을 기계로 구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학습하듯이 기계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기술을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죠. 여기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해서 배우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이것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사람인 경우에는 중학생 때 배웠던 사람을 통해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지식을 통해서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혹은 인수분해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것들로 기계학습으로 이것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기계는 기계학습으로 이제 이것들을 해결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근해 공식과 인수분해. 그렇죠? 그럼 기계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는지 보도록 합시다. 기계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사람이 이 공식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당하는 것들을 단순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3, 7, 2라고 하는, 혹은 x의 제곱, x라고 하는 것들의 위치만 조금씩만 바뀌거나 여기 나오는 3, 7, 2와 같은 숫자만 바뀌어도 단순 수식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 나가기가 힘듭니다. 프로그래밍을 그것까지 다 해놔야 돼요. 다 해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에 대한 모든 프로그래밍을 다 해놔야 되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크게 사용이 되지가 않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기계학습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된다면, 인공지능을 구현하게 된다면 숫자가 바뀌던 혹은 x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던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는 수식의 정답이 될 수 있는 모든 해를 검사를 합니다. x에 몇이 들어가야 되는지 1도 넣었다가 2도 넣었다가 3도 넣었다가 4도 넣었다가 마이너스 1도 넣었다가 3분의 1도 넣었다가 3분의 2도 넣었다가 하면서 모든 값을 넣어가면서 만족하는 정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장 기초적인 기계학습에서 수행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x값을 찾아 나가는 역할들을 어떻게 보면 무식할 수 있겠는데 값을 집어넣는 거죠. 값을 하나씩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들로 한번 풀어봅니다. 기계가. 그래서 정답을 일단 찾아봐요. 그리고 유사한 동일한 형태들을 또 풀어봅니다. 숫자를 자기가 바꿉니다. 여기서는 3x제곱이라고 냈는데 2x제곱으로도 바꿔서 풀어봐요. 정답을 또 풀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해를 바꿔봅니다. 이 해를 바꿔보고 또 다른 형태의 이 상수값도 바꿔봐요. 이러한 값들을 계속적으로 바꾸면서 기계가 스스로 풀어보는 겁니다. 기계가 스스로 풀어봐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당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들로 공식을 기계가 찾아내게 돼서 기계가 학습을 하게 되는 원리를 따릅니다. 그것과 아니라면 비슷한 문제를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 네가 조금씩만 바꿔서 풀어봐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기계가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고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가는 방식이 바로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기계학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를 기계 자체가 풀어나가는 형태를 기계가 알아내게 되는 것들을 기계학습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현재는 어떻게 됐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딥러닝. 딥러닝은요, 인공지능 분야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신 트렌드입니다. 최신 트렌드. 거대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방금 본 수식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합니다.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게 뭐일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가요. 인공신경망은 뭐냐면요, 사람의 뇌에 있는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뉴런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만들어진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로 컴퓨터적으로 만든 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가 만든 뇌. 컴퓨터적으로 만든 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을 보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뇌에 있는 뉴런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진 일들을 우리가 결론을 빠르게 도출해 나가는 역할들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뉴런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들을
기계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인공신경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딥러닝으로 하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볼게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고양이가 있어요. 이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삼색 고양이도 있을 수 있겠고요, 샴고양이일 수도 있겠고요, 뭐 까만색 고양이일 수도 있겠고, 노란색 고양이, 흰색 고양이일 수도 있겠고, 줄무늬가 다양하게 있는 고양이일 수도 있겠고, 털이 없는 고양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고양이죠. 사람은 딱 봤을 때 저 동물은 고양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고양이들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저게 고양이다 라고 알기 위해서 많은 사진들, 고양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 자체가. 이때 방금 말씀드린 빅데이터도 함께 사용이 됩니다. 고양이에 대한 사진들, 고양이에 대한 정보들을 빅데이터로 하나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인공신경망에, 즉 딥러닝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러한 발톱을 가지고 있으면 고양이야, 이러한 털을 가지고 있으면 고양이야, 노란색인데 귀가 뾰족하면 고양이일 수도 있어,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앞발이 있고 뒷발이 있으면 고양이일 수도 있어. 근데 얼굴이 약간의 삼각형인데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은 하나야. 입을 살펴보니까 어때? 뾰족한 이빨들이 있어. 이건 고양이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생겼으면 고양이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인간의 뇌에 있는 역할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혼합시켜줍니다. 이 정보를 하나로 합쳐주고 또 혼합시켜주고 또 하나로 합쳐주고 하는 역할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행을 해줘요. 사람들은 고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알게 됐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들을 기계한테 시키는 게 바로 인공신경망이고, 그것들을 딥러닝이라고 불릴 수가 있게 되면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 기계가 이건 고양이야 라고 판단을 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발전이 되고 우리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은요, 자연어 처리와 같은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활용 분야를 조금 살펴보자면 검색 서비스라든가 번역 서비스, 아까 본 번역 서비스,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언어를 분석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기반이 됩니다. 전부 다 이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거죠. 어떤 것들? 사람의 언어를 분석한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들을 자연어 처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것들로 음성인식이라든가 인공지능 변호사, 번역어플,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분야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자연어 처리 외에도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처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것들을 컴퓨터도 똑같이 시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만든 분야가 컴퓨터 비전이게 되겠는데요. 표정이 변화하거나 사람의 얼굴이 어디 있는지 인식하거나, 혹은 의학적인 분야에서 엑스레이나 MRI와 같은 사진들을 보고 컴퓨터가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내가는 여러가지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라고 했을 때 간단히 예시를 얼굴 쪽으로만 하나만 들여다보자면, 사람의 얼굴은 눈, 코, 입이 있고 안경을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 머리가 둥그렇다, 혹은 홀쭉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훨씬 더 볼살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귀가 어떻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컴퓨터가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으로 다 저장을 하고 기억을 합니다. 인공신경망으로 분석을 다 해나가요. 그 기반엔 빅데이터가 있었겠죠. 그것들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들을 학습을 해나가니까 기계가 이거는 얼굴일 것이야를 다음과 같이 체크를 해나갈 수가 있게 돼요. 여기가 얼굴이야, 여기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으니 여기가 얼굴이야 라고 컴퓨터 비전적인 능력으로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발휘를 하게 됩니다.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것들로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표정도 감지를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혹은 눈동자의 눈을 확인을 해서 사람의 눈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도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돼요. 이제 차량에서 이런 겁니다. 차량의 운전자가 졸고 있다라고 하는 건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 눈이 감겨 있다. 혹은 눈이 얼마만큼 오래 감겼다. 눈이 평소보다 깜빡이는 게 너무 많다. 사람이 졸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판단이죠. 이 판단들을 차량 안에 있는 컴퓨터가 차량 안에 있는 카메라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인식을 해서 졸고 있으면은 깨워주는 겁니다. 이런 분야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컴퓨터 비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언어 그리고 컴퓨터 비전 쪽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빅데이터 기술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 분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우리가 많은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많은 활용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점차 발전을 하고 있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분야도 점차 발전을 하고 있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조금 더 많은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 그리고 활용 사례들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될 수 있으면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